비유동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유용자산 교환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이종자산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유용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하는 게 아니죠.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됐죠. 그리고 자산 교환에 있어서 현금 수수액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종자산 교환일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용자산 처분 손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종자산과의 교환 시에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즉 의미가 있어요.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지 않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용하지 않는 자산도 진부하나 마모 등이 있는 경우 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자산은 진부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연수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 부분이 소멸되어 처분될 경우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당 유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해야 된다. 결국 유용자산은 회사가 추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유용자산의 감가상각법에는 정해법 그리고 체감잔액법, 예를 들면 정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학회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는 거. 유용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는 편이고, 네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은 현금 흐름과 절세 등 각종 지표들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된다. 아니죠. 이것은 감가상각 방법 선택은 즉 자산의 소멸되는 형태를 추정해 갖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해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정인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하고 절세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내면 사옥으로 사용 중인 건물, 이것은 감가상각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 이것도 유용자산이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토지는 이것은 재고자산이죠.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폐기 예정으로 보관 중인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면 유용자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업활동을 위한 토지도 유용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이게 감가상각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용자산 보유기간 동안, 즉 취득 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즉시 단기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단기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본적 지출, 즉 자산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지출은 단기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유용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그 자산을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이것도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유용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유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산의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원칙을 하는 게 아니라 비용, 즉 기간 비용화하게 돼 있다. 즉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차입원가 자본화해 갖고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기간 비용의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유용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운전비라고 하죠.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의 부대 비용이 되는 겁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공정가치,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등에 의해 유용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액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국고보증은 그 해당 자산의 차감 항목이 되는 겁니다. 9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인식하기 위한 요건, 일단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통제, 즉 처분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미래 자산 요건하고 똑같죠. 경제적 효익의 발생으로 분리하게 돼 있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근데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결국 법령에 따라서 20년은 초과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한다. 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외부 구입, 영업권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이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1번째 보시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가상각비는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경비에, 그리고 제조와 관련되지 않았으면 판관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죠. 맞는 편이고, 그리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취득 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하겠죠. 근데 이 잔존가치가 변동돼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도 변동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추정한 것은 계속 그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우리 회계 변경을 공부할 겁니다.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란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결국 이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 획득 기간이 있겠죠. 그것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13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별비는 개별적으로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지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되지 않죠. 따라서 모두 비용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개발비 상각액은 판관비로 처리해야 된다. 아니죠. 판관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만약 제조하고 관련됐으면 제조 원가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판관비로 상각 처리해야 된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조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개발비는 정해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에 의해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한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원칙적으로 20년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15번째 보시면 영업권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도 신뢰성 있게 측정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구입 영업권만 인정한다는 거, 즉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기업 결합, 즉 A기업이 B기업을 취득한 거예요. 이때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연히 매수일에 공정가액으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영업권의 상각은 만약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만약 관계법령에 3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없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 당연히 영업권도 잔존가액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 구입 영업권만 인정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7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식별 가능성, 형태가 없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원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가 무형자산에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각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원칙한다. 그리고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만약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일법이 아니라 정해법. 이것은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법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19번째,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형자산 상각법에는 정해법, 연수학법,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등 유형자산에서 배웠던 상각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의주알법은 아니죠. 유의주알법은 어디서? 사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시 잔존가액은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경우 아니죠. 원칙은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데 잔존가액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했어요. 그러면 잔존가액으로 회사가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하고는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20년을 한다가 아니라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20년 이내에서 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는 거. 네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의 사용 가능 시점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 시점부터 시작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20번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정해법, 정리법, 연수학계법에 의한 3000년도 말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하라고 됐어요. 즉 취득원가는 1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내용연수 합계를 구할 줄 아셔야겠죠. 즉 5 곱하기 6 하면 30이죠. 나누기 2 하면 15년이 내용연수 합계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라고 했어요. 결국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정률법 상각률은 0.4라고 했어요. 결국 3차년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된 것 이렇게 했어요. 결국 정해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나누기 5년 하시면 되는 거죠. 매년 18만 원씩 하게 됐어요. 결국 3차년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18만 원. 근데 정률법은 장부가액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100만 원 곱하기 상각률 40% 하면 1차년도에는 40만 원의 감가상각을 갑니다. 그럼 2차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에서 1차년도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차감한 60만 원 곱하기 40% 하시면 24만 원이 2차년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3차년도는 100만 원에서 1차년도 감가상각비, 2차년도 감가상각비 합치면 64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40% 하니까 14만 4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 원이 되고 정액법은 18만 원. 그리고 이제 연수학계법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내용연수학계가 15년이죠. 그리고 3차년도예요. 그러니까 15분의 3 하시면 18만 원이 3차년도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정률법하고 연수학계법은 동일하죠. 그리고 정률법이 가장 적습니다. 14만 4천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주관식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르셔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받는 수수료. 직접원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입관료 운송비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도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재산세는 뭡니까?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감가상각 방법이 선택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첫해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생산량 비례법을 제하라고 그랬죠. 감가상각비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결국 정률법 또는 이중채권법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학계법 정해법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다는 방법은 결국 어떤 겁니까? 감가상각비가 작아야겠죠. 결국 정해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